자, 오늘은 성격 형성, 인본주의와 사회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는 인본주의적 관점과 사회인지적 관점의 성격 형성 과정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공감과 존중, 중요하죠. 근데 공감이 뭔지, 존중이 뭔지, 진정한 공감과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초평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인데,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에 대해서, 또 성격 형성과 환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싶다면은 충족평판을 빼세요 라는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네. 거. 네. CPR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더 집중하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또 묻고 이래서 감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멎었던 심장이 계속 이렇게 심장을 압박하면 맥이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듯이 내 감정, 느낌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핵심에 주목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CPR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말씀에서 느껴지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 유발자들이에요. 모든 고통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에 대한 폭력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자기 감정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들어주셔야 된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좀 있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없다고 생각하면 개중 나은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내 얘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그냥 들어만 줘. 근데 내가 이 얘기 누구한테 할까 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죠. 알았어. 얘기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있으면 돼. 듣기만 해. 그러고선 얘기 시작하세요. 근데 얘기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주목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안산에서 2년 동안 들어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 절친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떴어요,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안산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즈음의 일인데 친구를 잃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집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 친구가 너무 그립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엄마는 그때 안산에 있었잖아. 주말에 왔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사과했어요. 딸한테. 엄마가 힘들어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엄마 문제고 엄마 일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것 갖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 미안하다. 이거하고 네 고통은 별개다. 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너한테 못한 것은 그거는 별개로 엄마가 미안한 거다.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했죠. 모든 고통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족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족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관점은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공감. 공감의 뜻이 뭘까요?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러한 기분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존중은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 이 접근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인간적인 접근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비판적이고 결정론적인 견해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결정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 알고 있다. 본질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면 알아서 형성된다. 라는 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 관점인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까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심리학에서의 성격 형성은 성장 가능성과 실현 동기라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참고 영상으로 예전에 인본주의적 혹은 인간 중심에 관련된 심리학 5대 관점 복습 겸 참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접근법 현대 심리학의 5대 관점 그 마지막 시간에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진 성장하고 싶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을 통해 인본주의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관. 칼 로저스는 사람이란 유능하고 각자의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방법을 생각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 로저스는 사람이란 신체, 정서, 감정 등 기능적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됐다는 의미에서 유기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햇볕으로 인해 신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몸의 열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되고 끈적이는 피부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햇볕이라는 외부 자극이 땀이라는 신체적 반응을 결국에는 불쾌함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에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있습니다. 현실적 자기는 현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악기 연주를 좋아한다 등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 자기란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장래 희망과도 같습니다. 현상학적 장은 지금 경험하는 개인의 현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인 현재를 살아가지만 모두가 같은 현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적 중거 틀이라는 색안경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학 시험에서 아쉽게 한 문제를 틀린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학생은 한 문제만 맞췄으면 100점인데 틀린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B라는 학생은 한 문제를 틀려도 여전히 좋은 성적이고 다음에 잘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문제를 틀린 상황은 객관적인 현실이지만 서로 다른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을 내적 중거 틀이라고 합니다. 앞서 로저스는 사람은 유능한 존재로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고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기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반복적인 평가를 받으면 결국 좌절하게 돼버립니다. 칼 로저스는 상담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힘을 깨닫고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이
비지시적 상담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헌점 정신분석학 행동주의로 인해 사람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보거나 기계적으로 본 시각을 바꾸어 사람을 믿을만하고 유능한 존재로 또한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상담 기술보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나 자질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비판점 사람이라면은 정확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내담자의 정서적인 요인을 강조하였지만 인지적인 요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인간 중심 이론은 칼 로저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인간이 움직이는 힘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현하는 방향에 가는 것이 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완전한 기능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란 경험에 대한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 평가, 그리고 계속되는 성장 의지가 뚜렷한 인간을 의미해요.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실현 경향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나 주변 환경의 기대에 맞춰 행동할 때 칭찬을 하고 또 존중을 하기 때문이죠. 나의 주변은 각각 자신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맞게 사느라고 여러분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로저스의 자기 개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 혹은 평가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특징이나 능력, 타인이나 환경과의 관계, 생활 목표나 이상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자기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면은 보통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환경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자기 개념, 신념, 가치관 뭐 이런 거랑 일치하는 경우에는 잘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념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한 뒤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 의거한 상담이라던가 어떤 정신치료, 심리치료에서는 건강한 자기 개념 발달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수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깊고 순수한 관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한 관심이 좋다 혹은 나쁘다의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은, 존중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조건 없이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뭐뭐뭐 할 때만 당신이 좋다, 나를 좋아한다, 수용한다, 존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당신 혹은 나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 혹은 인간 중심 이론에 의거한 성격 형성의 핵심은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고 싶은 동기를 가진 인간은 알아서 성장하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지시적인 상담이 아니라 비지시적인 상담을 추구했고, 처음으로 이 상담받는 사람을 환자 취급한 게 아니라 내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의의는 본능이나 기계, 결과론적 관점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고요. 한계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이나 정서적인 요인도 수용하고 신뢰해야 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복습 겸 정리해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격 심리학에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던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에 불만을 지닌 성격 심리학자들이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자립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하면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와 칼 로저스를 들 수 있어요.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 이론을 선보였는데요. 욕구 위계에 의해서 사람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았어요. 가장 하위 단계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리적 욕구랑 음식, 수면, 배설 등과 같은 생존에 꼭 필요한 욕구를 말하고, 안전의 욕구는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그곳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욕구를 말하고요.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해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창조적인 경지까지 자신을 성장시켜서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잠재력의 전부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말해요.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욕구가 충족이 되면 끊임없이 상위 욕구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이론이에요. 또 다른 학자인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로저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죠.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으로는 진실성, 수용성, 공감성이 있는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수용성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진실성과 공감성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감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았던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상담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로저스 하면 인간중심 치료라고 나올 정도로 내담자 중심의 심리치료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심리학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이 났어요. 심리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에서 매슬로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인지적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은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는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라는 거를 중심으로, 그래서 단계별로 봤을 때 맨 상위, 맨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었어요. 또한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아실현을 달성한 사람은 꾸준히 개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달성한 사람의 특징까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반두라의 관찰학습에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습과 관련한 이론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알아봤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은 연합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연합학습이란 특정 사건들이 함께 출현하는 것을 학습하는 걸 의미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자극의 연합을,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과 행동에 대한 결과의 연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학습에는 연합학습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관찰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으로도 학습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관찰학습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로는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두라는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선보이면서 관찰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때 반두라가 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반두라는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는 어른이 오뚜기 인형을 발로 차고 때리는 모습을 10분 동안 보여줬고, 다른 한 집단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오뚜기 인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는 방에 데려갔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오뚜기 인형을 때리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오뚜기 인형에게 더 많은 공격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반두라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관찰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당에 갔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 나왔는데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이 종류별로 5개씩 있다고 하면 어떤 도구로 먹어야 하는지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또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앞에 사람이 하는 걸 지켜보고 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발표를 나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관찰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나 보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 행동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회인지적 관점은요,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 하는데,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성격을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모델들을 행동으로 모방함으로써 더욱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모방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습득하고 그것이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상호 결정론에 따라서 개인의 요인, 행동, 환경 모두가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응적으로 기능을 한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 맞추기도 하고 또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시키는 등 자신과 환경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토대로 얘기했었을 때 성격이나 기질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요. 그러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환경, 상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링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모방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까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사회적 인지 이론의 제안자인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트 반두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계는 행동주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진적인 행동주의 이론가였던 스키너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기계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키너는 인간을 원리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복잡한 체계인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격 또한 행동 패턴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나 반두라는 이러한 스키너의 이론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내적 및 외적 요인이 있지만 행동이 이 둘 중 하나 혹은 단순한 둘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념, 기대와 같은 사람 요인 역시 인간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죠. 이것이 바로 알버트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한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함께 이제는 멋진 중년미를 뿜어내는 배우 에단 호크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학생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웰튼 학교의 새학기 개강식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규율과 수업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 존 키팅은 어딘가 유별납니다. 첫 수업날 휘트먼의 시를 인용하며 뜬금없이 자기를 선장님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둥, 이 별난 선생님은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으니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같은 말들을 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수업은 더 이상합니다. 멀쩡하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학생들에게 교재의 서문을 전부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합니다. 관찰학습을 통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링에 있어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델의 특성입니다. 나이, 성, 지위, 명예, 행동의 유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을 경향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유독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은 그의 격이 없는 모습과 자유분방한 사고가 학생들 스스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관찰자 자신의 특성,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이 높으며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보상, 즉 정적 강화를 가져온다고 믿으면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토드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수업 시간 때도 혼자서만 자작시를 발표하지 못하죠. 그러나 키팅 선생님의 도움으로 즉석에서 시를 발표하게 됐고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관찰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과정입니다. 모델이 있더라도 학습자가 모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찰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격이 없이 자유로운 행동은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의 과정 다음은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 과정은 관찰자가 자신이 관찰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상체계와 언어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상체계를 통해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하고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심상을 형성하고 언어체계를 통해서는 관찰했던 내용을 언어로 부화하여 저장합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이 첫 수업 때 강조했던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이란 말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파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지 과정의 다음 과정은 재현 과정입니다.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파지 과정에서 형성한 상징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창시절 만들었던 모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기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수행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학생들이 만든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웰튼 학교에선 징계를 받을 게 뻔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지해 주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해 갖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충분히 해결하거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개인이 가진 역량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거나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토드가 충분히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높은 자기 효능감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존 키팅 선생님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옳은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인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대해서 토드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웰튼 학교에 전학 온 것도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최고의 우등생이었던 형 때문에 부모님이 강제로 전학시킨 것이었습니다. 매년 부모님에게서 같은 생일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등 토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키팅 선생님의 자작시 발표 시간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성취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키팅 선생님의 격려는 토드에게 언어적 설득으로 작용해 토드가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중요했는데요. 토드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진심으로 멋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반응은 자기 표출에 대해 지나친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토드의 정서적 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리 경험이 남았는데요. 등장인물 저마다의 개성이 톡톡 튀는 영화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찰리 달튼일 것입니다. 반항하 기질을 보이는 찰리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찌 보면 키팅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항아적인 기질이 그것을 미숙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죠. 이런 찰리의 거침없는 행보와 꾸준한 당당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토드는 자기 표출에 대한 대리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두라의 이론에 대해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말은 누구보다 따뜻한 우리들의 영원한 선장님 키팅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격 형성은 성장 가능성과 실현하고 싶은 동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사회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격 형성은 나의 주변 환경을 관찰하면서 학습된 것, 모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특질적 관점에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